조선왕조실록에는 전염병 기록이 무려 1455건 남아 있습니다. 518년 역사 동안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으로 인식됐던 그것. 온 마을이 초토화되고 행정이 마비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 시대의 공포.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비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이 보여준 대응은 5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 역병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펼쳐보겠습니다. 태조 5년 1396년 한양 도성을 쌌던 역부들 사이에서 역병이 번졌습니다. 개국한 지 4년 만에 조선은 처음으로 전염병의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태종 11년 1411년 5월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기에 역질이 크게 유행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실록만 해도 역질이라는 단어가 34번 등장합니다. 세종 원년인 1419년 5월 임금은 직접 전국 감사에게 글을 내렸습니다. 각도의 역질이 성행한다. 각 수령은 구려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다. 내가 심히 안타깝게 여긴다. 숙종 45년 1719년 기록은 더 처참합니다. 충청도에서 한창 연병을 앓는 백성이 1643명, 사망자가 240명, 온 집안이 몰살한 경우가 4호, 경기도에서는 연병 환자 3111명에 사망자 869명. 이게 단 며칠 사이에 집계된 숫자였습니다. 전염병은 조선시대의 역병, 온역, 여역, 역질 등으로 불렸습니다. 간이벽 온방원회에서는 모딘병이라고도 했습니다. 환자를 모질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종 5년 1423년 12월의 실록입니다. 사람이 역질에 걸려 죽으면 혹은 상간에 갖다 놓고 풀로 덮어 장사하고 혹은 싸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수습하지 않은 겁니다. 산불에 시체가 타고 여우와 너구리가 뜯어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역병에 걸린 집에 악귀가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병보다 공포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393년 3월 양주 회암사 태조 이성계가 심혈을 기울여 창건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역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승려 몇 명이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역질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승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사자초는 급히 거처를 광명사로 옮겨야 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역병 기록입니다. 태조가 그토록 아끼던 절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족보 기록에 따르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죽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간호하던 어머니가 쓰러졌고 어머니를 돌보던 아들이 또 쓰러졌습니다. 온 가족이 며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방치됐습니다.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은 그래도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거나 후손이 없는 집은 시체가 산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역질이 확산될수록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피난민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함께 도망친 사람들 모두가 위험해졌습니다. 도망쳐도 죽고 남아도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종 1년 1451년 9월 황해도에서 유행하던 악병이 경기도 교화와 원평까지 퍼졌습니다. 문종은 긴급하게 논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이 더 확산되면 천도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것은 실록이 아닌 당시 야담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시체가 일어나 돌아다닌다.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찾아다닌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공포는 병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 조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첫째, 국가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이 있었습니다. 활인서,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태조 원년에 동서대비원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됐고 태종 14년에 동서활인원으로, 세조 13년에 동서활인서로 개칭됐습니다. 동소문과 서소문 밖에 설치해 도성 내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둘째, 출막이라는 임시 격리 시설을 성 밖에 따로 두었습니다. 감염병 환자를 이곳에 격리했고 의사와 의학을 아는 무녀가 환자를 보살폈습니다. 셋째, 철저한 보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전이감과 해민서는 5일에 한 번씩 환자 수와 사용한 약물 내역을 왕에게 직접 보고했고 환자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류해서 관리했습니다. 넷째, 왕족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왕비나 왕실 가족이 역병에 걸리면 피난을 보내고 왕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제 세종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세종 16년 1434년 6월 전염병이 유행하자 예조에 명했습니다. 널리 의방을 초하여 서울과 지방의 집집마다 주지시키도록 하라. 정성을 다해 구려하여 나의 긍휼하는 뜻에 맞도록 할 것. 치료법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 모든 가정에 배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종은 시신 전문 매장인인 매골승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방치되는 시체가 없도록 한 겁니다. 훗날 경국대전에는 환자가 가난하여 약을 구하지 못하면 관에서 지급하라는 구절이 명문화됐습니다. 백성들이 활인서에 가족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조정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복한 사람들을 마을에 돌려보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강제가 아닌 신뢰, 공포가 아닌 투명성. 이게 500년 전 조선의 방역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한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스크, 격리, 동선 파악, 투명한 정보 공개, K-방역이라 불렸던 것들. 500년 전 조선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환자 격리, 임시시설 설치, 치료 지침 배포, 정기적인 환자 현황 보고. 인간이 전염병에 맞서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좀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비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고열에 발광하는 사람들, 거리에 방치된 시체들, 공포에 휩싸인 마을들. 그 속에서도 조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격리,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의지. 킹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좀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 역사의 진실, 우리가 겪었던 공포와 희망이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 배경이 주는 무게감,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보여준 저항의 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역사, 드라마보다 극적인 실제 기록들. 500년 전에도 지금도 바이러스보다 강한 건 결국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활인서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록에 남겨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 B컷 교과서에 없는 역사의 진짜 이야기 500년 조선의 금고 함께 열어가겠습니다.